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중에서 짧은 이야기 11명의 아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유대 독일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에 고립된 상태로 생전에 거의 프라하를 떠나지 않고 지냈으며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스스로를 알리는데 많이 망설였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야 친구 막스 브로트가 그의 유고를 출판한 이후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설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 도전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험하여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냄으로써 모더니즘 문학의 개척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11명의 아들은 카프카의 주요 단편소설 중 하나이며 구독자분의 낭독 요청도 있었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프란츠 카프카 지음 11명의 아들. 나는 11명의 아들이 있다. 첫째는 겉모습은 아주 볼품이 없지만 진지하고 영리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애를 물론 자식으로서는 나머지 애들과 똑같이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 애는 생각이 너무 단순한 것 같다. 그 애는 오른쪽도 왼쪽도 보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도 못한다. 그저 자신의 좁은 사고범위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뿐이다. 또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다고 하는 게 옳은 얘기일 것이다. 둘째는 잘생겼고 날씬하며 체격도 좋다. 그 애의 펜싱 자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매혹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애 역시 영리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세상 경험까지 많다. 그 애는 많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인지 고향의 자연도 그냥 고향에만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그 애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하지만 분명 이러한 장점은 단지 여행 때문에만 얻어진 것은 아니고 심지어 여행이 여기서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 애의 특별한 자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애가 여러 번 공중제비를 하면서도 그야말로 거침없이 구사하는 다이빙 기술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특별함을 인정한다. 모방자는 발판 끝에 다다를 때까지는 그래도 용기와 의욕이 남아있지만 일단 그 끝에 서면 뛰어내리는 대신 갑자기 주저앉으며 변명하듯 팔을 들어 올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그런 아이를 둔 것에 대해 행복해해야 마땅하겠으나 그 애와의 관계가 그리 좋은 편이라 할 수는 없다. 그의 왼쪽 눈은 오른쪽 눈보다 약간 작고 많이 깜빡거린다. 그건 물론 작은 흠일 뿐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더 대담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완결성을 갖춘 이 인간을 보고 그 누구도 깜빡거리는 작은 눈 때문에 흉을 잡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인 내가 그러고 있다. 물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런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어쩐지 거기에 호응하기라도 하듯이 정신이 약간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애의 피 속에 흘러다니고 있는 어떤 독, 그 애의 삶 속에 들어있지만 오직 내게만 보이는 싹을 온전하게 완성하지 못하는 무능력.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로 이 점이야말로
그 애를 나의 진정한 아들로 만드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함은 동시에 우리 가족 전체의 결함이고, 다만 이 아들에게서는 그것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들, 역시 잘생겼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마치 가수의 아름다움이다. 반달 모양의 입, 몽상적인 눈, 뒤쪽에 주름 장식이 있어야 살아나는 머리통, 과도하게 불룩 나온 가슴, 가볍게 치켜오르다가 너무나 가볍게 아래로 떨어지는 손, 똑바로 걸을 줄 모르기 때문에 꾸물거리는 다리, 더구나 그의 목소리 톤은 풍성하지 못해서 일순간 현혹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기는 하지만 곧 숨이 빠져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 아들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은 유혹은 아주 크지만 나는 될 수 있는 한 그 애를 숨겨두려 한다. 그 애 자신도 나서려 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자신의 결함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순진함 때문이다. 또한 그 애는 우리 시대에 대해 낯설어 한다. 그 애는 마치 우리 가족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린 또 하나의 가족에도 속하기라도 하듯이 종종 의욕이 없고 그 무엇에도 기분이 밝아지지 않는다. 나의 넷째 아들은 아마도 모든 애들 가운데 가장 사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자기 시대의 자식으로서 누구에게나 이해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 애는 모든 사람의 공통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누구나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픈 유혹을 느낀다. 아마도 이런 일반적인 인정 때문에 그의 성품은 뭔가 경쾌하고 그의 움직임은 뭔가 자유로우며 그의 판단은 뭔가 거리낌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아이가 말하는 경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따라서 말해보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든다. 하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그럴 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애는 역시 지나친 경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애는 경탄할 만한 모습으로 뛰어올라 제비처럼 하늘을 가르지만 이내 황량한 먼지 더미 속에서 절망적으로 끝나고 마는 사랑과 닮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이 아이의 모습에 질려버린다. 나의 다섯째 아들은 사랑스럽고 착하다. 그 애는 실제 약속한 것보다 이룬 것이 훨씬 더 많다. 그 애는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서도 사실상 혼자 있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어느 정도 명망을 얻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거의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폭풍우가 날뛰는 이 세상 속에 가장 쉽게 파고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순수함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애는 순진하다. 아마도 너무 순진한 것 같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아마도 너무 친절한 것 같다. 고백하건대 사람들이 내게 그 아이 칭찬을 하면 나는 마음이 편치 않다. 내 아들처럼 그렇게 뻔히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면 그런 칭찬은 어쩐지 너무 쉬운 듯이 여겨지는 것이다. 내 여섯째 아들은 적어도 첫눈에는 모든 애들 가운데 가장 생각이 깊은 것처럼 보인다. 고개를 떨구고 다니지만 그러면서도 수다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애를 쉽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 애는 자기가 10세에 있을 때는 극복할 길 없는 슬픔에 빠져버린다. 반면 자기가 우위를 점하게 되면 수다를 부림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도 나는 그 애가 어떤 몰아적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 애는 종종 밝은 대낮에도 마치 꿈속에서처럼 생각을 헤치고 나아간다. 아픈 것도 아닌데 오히려 건강은 아주 좋다.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한다. 특히 어스름 속에서.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쓰러지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은 그 애의 신체적 발육 상태 탓일 수도 있다. 그 애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생겨 보이진 않는다. 비록 세부적으로는 예컨대 손이나 발처럼 눈에 띌 정도로 잘생긴 부분이 있음에도 말이다. 또한 이마도 못생겼다. 피부도 골격도 어딘지 쪼그라들어 있다. 7번째 아들은 어쩌면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내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은 그의 가치를 높이 살 줄 모른다. 그 애의 특별한 위트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나는 그 애를 과대평가하지는 않는다. 그 애가 어떤 면은 꽤나 하찮다는 건 나도 안다. 이 세상이 그 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잘못만 없다면 그래도 세상은 흠잡을 데 없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족 안에서만큼은 그 애 없이 살고 싶지 않았다. 그 애는 불안뿐만 아니라 전통에 대한 경외심도 불러오며 이 둘을 적어도 내 느낌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전체로 묶어낸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 전체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아이는 미래의 바퀴를 굴려 나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성향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대단히 희망적인 것이다. 나는 그 애가 자식을 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시 자식을 가지기를 원했다. 아쉽게도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 애는 나로서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역시 소망스럽지 않은 자기 만족감에 빠진 채, 물론 그 아이가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주변의 판단을 멋지게 뒤집는다. 혼자서 쏘다닐 뿐. 여자애는 관심도 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쾌활한 기분이 가시는 법도 결코 없다. 내 8번째 아들은 내게 근심을 안겨주는 아이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 애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본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로서 그 애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시간과 함께 많은 것이 회복되긴 했지만 전에는 그의 생각만 해도 때때로 전율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애는 제 갈 길을 가면서 나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틀림없이 단단한 두개골과 단련된 몸으로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것이다. 다만 다리는 산에 치고 상당히 약한 편이었지만 그런 약점도 그 사이에 이미 보강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종종 그 애를 다시 불러서 요즘 대체 어떤 처지인지, 왜 애비와 그렇게 관계를 끊고 사는지, 정말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러나 그 애는 너무 멀리 있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터라 그냥 이대로 지내게 될 것 같다. 듣자 하니 그 애는 아들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수염을 수북하게 기르고 다닌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키가 작은 남자가 수북한 수염을 하고 있는 게 보기 좋을 리는 없다. 나의 9째 아들은 매우 우아하고 여자들이 볼 때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때때로 나마저도 유혹에 빠질 지경이다. 그래도 나는 젖은 수세미 하나면
이 모든 천상의 광채를 쥐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이 녀석의 특별한 점은 전혀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평생을 소파에 누워 그 눈빛을 방 천장이나 쳐다보는데 허비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눈꺼풀로 덮어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애는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그 애는 일단 이렇게 좋아하는 자세가 되면 말도 즐겁게 꽤 나쁘지 않게 하는 편이다.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하지만 그것 역시 좁은 한계 안에서일 뿐이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한계가 워낙 좁다 보니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의 말은 완전히 공허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에게 그만두라고 신호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 된다. 잠이 가득 들어있는 그의 눈이 그걸 알아차릴 거라는 희망만 있다면 말이다. 나의 10번째 아들은 불성실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나는 이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 완전히 긍정하고 싶지도 않다.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자기 나이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리며 항상 프로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다가올 때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게 손질한 검은 모자, 굳어진 얼굴과 다소 튀어나온 턱, 눈 위로 두툼하고 무겁게 덮인 눈꺼풀에 때때로 입가에 두 손가락을 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가 터무니없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기만 한다면 사력 있고 신중하고 퉁명스럽고 질문들을 끊어버리는 심술궂은 활기, 필연적으로 목이 뻣뻣해지고 고개를 치켜들게 만드는 세계 전체와의 놀랍고도 자명하며 유쾌한 일치, 자기가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믿는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외모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매혹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무심하면서도 그의 말에서는 위선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애비로서 이에 대해 뭐라고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후자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전자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 주목할 만하다는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11번째 아들은 열이다. 아마도 내 아들 가운데 가장 연약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연약하다는 생각도 착각일 수 있다. 그도 가끔은 힘차고 결연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찌된 셈인지 그 근저에는 연약함이 깔려 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연약함이 아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만 연약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다. 예를 들면 날기 위한 준비도 연약함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동요와 불확실성, 불안한 푸득거림이라면 말이다. 내 아들이 보여주는 것도 뭔가 그런 것이다. 물론 그런 성질에 대해 애비로서 기뻐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건 분명 가족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때때로 그 아이는 마치 이렇게 말하려는 듯이 나를 바라본다. 아버지도 함께 데려갈게요. 그럴 때 나는 생각한다. 내가 신뢰할 사람들을 꼽는다면 넌 맨 마지막일 거다. 그러면 그의 눈빛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마지막 사람일 수는 있겠군요. 이상이 나의 11명의 아들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떴죠. 이 작품에서
11명의 아들의 각각의 성격은 어쩌면 프란츠 카프카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혹은 되고자 했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